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 이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활동명이 네, 엑소쌤이시잖아요. 엑소로 지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업을 하기 전에 과학자 연구자였어요. 그래서 연구자로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세포도 세포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작은 택배를 보내거든요. 그 택배 이름이 엑소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엑소쌤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 근래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유튜브 강연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불러주면 무조건 우선순위 1순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책임감이 강해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 생물 다양성, 해양수산 다양한 그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북극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행사를 다녀왔고요. 아이슬란드가 그 북극 근처에 있는 북극권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이슬랜드라고. 추론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바로 북극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촬영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북극에 대해서 좀 준비해 오신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북극 하면은 이제 대척점이 있잖아요. 네. 남극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북극 하면은 뭔가 남극처럼 이 얼음이 있고 막 북극곰이 뛰어다닐 것 같고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대륙이고 하나는 바다이거든요. 네. 아시죠? 그럼요. 아마 남극이 대륙이 아닐까. 맞습니다. 남극이 대륙이고 북극은 대륙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극과 북극은 일단 대륙과 바다의 차이다라고 짚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극의 생태계는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쌩쌩 엄청 추운 겨울에 손을 펼쳤을 때랑 손을 오므렸을 때 언제 더 추위를 느껴요? 손바닥이. 펼쳤을 때. 그렇죠. 펼쳤을 때 더 추위를 느끼죠. 네.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 북극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열을 많이 뺏기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뾰족뾰족한 동물보다는 동글동글한 동물이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요. 이렇게 한 방울 있을 때랑 물이 엄청 크게 있을 때 어디가 더 빨리 얼까요? 한 방울 네, 아닐까요? 한 방울. 네, 당연히 한 방울이죠. 네네네. 북극 동물들은 이제 추위를 좀 견디기 위해서 열을 덜 뺏기기 위해서 덩치가 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고 뾰족뾰족해진다. 또 북극 하면은 사실 눈이 많이 내리고 얼음이 많으니까 눈에 잘 안 띄기 위해서 서로 모기도 안 들키는 게 좋고 또 천적도 안 들켜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 검은 색깔을 만드는 색소가 점점 퇴화되는 곳으로 지정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북극 동물들은 털이 하얗다. 여기서 또 숨겨진 또 과학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요? 사실 북극곰의 흰 털은 네. 흰 털이 아니에요. 정말요? 네, 사실은 색깔이 없어요. 아. 투명한 색깔입니다. 플러스로 북극곰 피부는 검은 색깔이에요. 왜 그러냐면 북극곰이 사실은 아래쪽에 살았거든요. 네. 불곰이랑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정말요?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얘가 먹이를 쫓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북극에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원래는 검은 색깔 곰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검은 색깔이고 털만 멜라닌 색소가 빠지는 쪽으로 진화가 된 거죠. 사실 북극의 기후변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북극은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북극은 사실 북극점에 가보면 바다거든요. 네. 근데 겨울에는 그런 해빙이 많습니다. 추우니까. 근데 여름 되면 이제 녹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평균 얼음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빙량이. 근데 1980년대에 비해서 지금 2배나 더 해빙량이 없어졌다 그래요. 반사해서 우주로 보내야 될 빛이 그대로 북극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 빠르게 녹는 반사를 시켜줬던 눈이 없어지니까 4배나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온도가 4배 빠르게 올라가면 남아있던 해빙도 더 빠르게 녹겠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지구온난화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귀여운 북극곰 친구들은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북극곰이 물범을 주로 사냥해서 먹거든요. 보통 이 해빙을 건너서 이제 북극곰이 사냥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 해빙의 간격이 보통 한 10km 정도 간격이 돼요. 10에서 20km. 한 10km 수영하고 다음 해빙 갔다가 그러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녹아버리니까 이제는 간격이 막 50, 1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그걸 모르고 수영했다가 해빙이 없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는데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익사해서 죽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냥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는 부금도 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이런 해빙이 녹으면 그 해빙의 생태계 아래쪽에 플라크트도 살고 물범, 바다새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데, 너무 급격히 이런 것들이 해빙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모든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멸종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먹이사슬 붕괴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은 결국 인간한테도 돌아오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인간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참 이 인간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인데 네. 이런 변화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한 노력도 좀 계속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북극이라는 곳 자체가 사실 연구 가치가 너무 높아요. 이런 북극의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런 해빙들이거든요. 이런 얼음을 깨는 이런 과학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배들이 있습니다. 쇠빙선이라고 하고요. 쇠빙선은 생각보다 뾰족하지 않고 이게 둥글둥글 하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쇠빙선은 그 뾰족한 거보다는 이 자기의 무게랑 중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고요. 그 강력한 추력으로 쭉 가면 이 쇠빙선이 가다가 얼음을 만나면 탁 깨는 게 아니고 얘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얘가 되게 무게가 크다 보니까 중력으로 이렇게 눌리겠죠. 그러면 쇠빙선이 자연스럽게 깨지겠죠. 네, 쇠빙선이 이런 북극에 있는 이런 해빙들을 깨면서 이렇게 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도 쇠빙선이 있잖아요. 네. 아라온호라는 쇠빙 연구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빙 연구선입니다. 극지 연구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바다나 얼음, 또 동물, 기후, 극지 전반에 이 연구를 하는 이동식 연구실이라고 봐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라온호 자체가 안전한 항로를 개척하는 역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라온호의 기술력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경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인공위성 데이터라던가 레이더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얼음의 두께라던가 그 다음에 이동 경로, 네. 밀도 등을 분석해서 이 최적의 경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극지를 항해하는 이런 쇠빙 연구선이나 배들이 네. 지나다닐 때 연료가 필요할 텐데 극지는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혹시 연료가 얼거나 하진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기름을 그대로 쓰면은 그 영하 40도의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멈추고 고장나기까지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과학 기술이 많이 집약돼 있습니다. 극지에 쓰는 이제 기름은 저황유,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근데 그 안에 부동 물질을 섞어서 쓰면은 영하 40도에서도 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연료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또 향후 북극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과학이다. 네. 과학 정말 위대하네요. 네. 제가 북극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첫 네.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즘 또 국내에서 북극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 대한민국은 북극권 국가는 아니죠. 과거에는 이 북극을 북극곰이 그냥 걸어다니는 미지의 영역으로 여겼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북극의 기후변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또 여러 나라들 간의 지정학적인 경쟁까지 드리워지게 되면서 이 오늘날의 북극은 기후환경, 뭐 해운, 자원, 에너지, 원주민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또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후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난화로 인해서 네.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네. 또 역사적이게도 북극의 얼음, 해빙이 녹게 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기존에는 지나갈 수 없었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린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출입 물동량을 선박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 북극 해운을 지나가는 북극 항로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북극 항로는 쉽게 생각해서 북극 해역을 운항하는 항로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러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북동 항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캐나다 쪽을 지나는 북서항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북극해를 지나는 중앙항로가 있습니다. 이 북동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던 경로보다 거리나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효과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결국 북극이라는 지역이 더 이상 우리나라와 먼 지역의 일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핫스팟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극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해올 계획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약 2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북극과 관련된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는데요. 가장 먼저는 2002년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라는 전 세계 북극 관련 과학기지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다산 과학기지를 처음으로 설립을 해서 다양한 과학자분들이 북극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2009년에는 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쇠빙 연구선이죠. 아라온호를 건조해서 남북극을 오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의 연구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2013년 북극 이사회라고 해서 북극권 8개 국가들이 모여서 북극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네.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서 네.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부 차원에서 북극 과학 연구를 포함한 이 북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이 북극 대사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네. 북극 대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네. 이 북극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네. 수산이라든지 해운, 조선 등 다양한 협력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극지협력 대표를 필두로 해서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들과 북극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네. 깊은 논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북극과 관련된 규범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시로 카우파 협정이 있는데 혹시 카우파라는 협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우파? 네. 카우파는 네.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 방지 협정의 줄임말입니다. 굉장히 긴데요. 네. 이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서 네. 기후 온난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따뜻한 지역에 살던 물고기들이 위로 북상하게 되는 네. 거죠. 중앙 북극해 밑에 있는 어족 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어족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족 자원이 없어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극 연안국 5개 국가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연안국 5개 국가가 함께 모여서 네. 이 중앙 북극해에서의 어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시기에는 잡지 말라. 네. 그리고 특정 시기엔 잡아도 이 정도 마리만 잡아라. 그리고 뭐 자원도 이 정도만 개발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2021년에 이 협정이 발효가 되었는데 네. 그 다음 해인 2022년부터 작년이죠. 2024년까지 총 3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 인천에서 당사국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견인하는 데도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야, 비연안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한 사례도 되게 멋진 것 같고, 예. 문득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초반에 아이슬란드 출장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출장에 대해서 좀 더 뭐 재밌는 얘기라던가. 북극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곳에서 다자 회의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아이슬란드에서 매년 개최되는 북극 서클 총회가 있고요. 또 노르웨이에서 북극 프론티어라는 다자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북극 서클 총회를 다녀왔고요. 네. 이 북극 서클 총회는 2013년 아이슬란드 전직 대통령이었던 올라프르 그림슨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 정부, 기업, 연구기관, 원주민 공동체 등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기후변화라든지 과학기술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 등 북극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매년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련 연구기관들이 참석해서 북극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고 또 주요 북극권 인사들과의 교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이 다자회의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또 이끌고 있는 게 있나요? 대한민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 이 북극과 관련된 다양한 도전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네. 특히 2016년부터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북극 협력 주간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네.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와. 대규모 행사인데요. 네. 올해 10주년을 맞이를 10주년? 하게 됩니다. 올해 주제는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입니다. 이런 주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껏 걸어왔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극에서 우리나라의 과학 연구 또 외교 활동 이런 걸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이 극지활동진흥법이라고 해서 북극과 남극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체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있군요. 맞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극의 평화적인 이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이 북극 예외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에서 북극 예외주의가 쇠퇴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사 입장국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북극권 국가들과 평화롭고 보다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북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극 외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주목받는 북극의 외교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북극이라는 지역이 점점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분들께는 좀 생소한 지역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극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북극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 협력 주간 등을 포함해서 이 정부와 전문가의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극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정말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북극이란 어떤 곳인가요? 지금 모든 얘기를 같이 나눠보니까 이 북극은 이 연결의 장이구나. 이 북극 자체가 항로로서의 역할, 사람들이 만나는 연결, 그리고 자원, 외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북극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북극 하면은 저는 이제 연결이구나 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관님께서는 북극 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북극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북극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기후, 환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지정학적 이슈도 연결이 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합 선물 세트가 종합 선물 세트. 북극은 단순한 미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기후, 환경,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이 연결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이 북극과 관련돼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